부동산 쪽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가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러 교수 같은 경우는 40%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랬죠. 부동산 시장 좀 여쭤보려고 하면 최근 몇 해 동안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분위기는 로버트 실러가 말한 4가지 특징에 모두 해당된다는 멘트 이제 책에 쓰셨던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이고 올해 하반기랑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게 이제 보시는지. 작년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죠.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면은 절대 손해 안 본다는 생각.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 이건 또 사줄 것이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러가 말한 4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 대부분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외곽 지역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의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락하느냐 이게 오히려 문제이고요. 그게 이제 이슈인 것이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냐 하락하지 않느냐는 이슈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다 급락을 했습니다. 다 급락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만 아직 실물 시장은 별로 하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자산 가격이 약간씩 오를 때 같이 따라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더 개연성이 클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저는 부동산 시장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폭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좀 여쭤보십니다. 올해 그러면은 사야 되는 타이밍을 언제를 봐야 되느냐? 그렇죠. 너무 성급하세요. 지금 떨어진다고 폼 잡고 약간 거래량이 줄어들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올해 말에 사야 될지 이걸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 성급하시고요. 그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하고 또 좀 다릅니다. 주식은 이제 신나게 저점으로 급락을 하다가 또 V자형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은 부동산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또 올라오려면은 이렇게 조금 시간들이 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쪽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가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그 내년에도 계속 이제 분위기가 이거 이제 또 부동산 시장 저점 치고 이제 또 올라가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년에 그냥 보시고 내년에 살까 안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볼까 뭐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시도. 올해는 뭐 고민도 하지 말라는 말씀 같으신데 지금 약간 전에 이제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제 떨어질 거라 보시는 것 같고 아까 중요한 건 언제까지 어디까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조금만 그게 이제 내년에 가서도 판단하셔도 안 늦다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2가지 정도 주장이 양극으로 조금 펼쳐져 있죠. 실러 교수 같은 경우는 40%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랬죠. 리츠 가격은 그럼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중인데요. 그 정도까지 도대체 미국 시장이 좀 버블인가 싶은 생각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쪽은 이제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처음에는 이제 자꾸 좁혀가면서 이제 덜 떨어진다. 이제 서울 지역이 안 떨어진다. 좀 있으면 이제 강남 지역은 안 떨어진다. 뭐 이렇게 갈 텐데요. 그것도 이제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비급한 거긴 하지만은 이렇게 폭락하거나 그 다음에 또 오르거나 이런 양극단은 전혀 아니고요. 부동산도 적절하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착륙을 하면서 내년까지도 그거는 계속 연착륙을 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제 연착륙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자산 가격 중에서 물가를 제일 잘 따라가는 것이 부동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좀 장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하고 그 이전에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부동산이 확 올라왔던 부분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확 꺼졌습니다. 꺼지고 리츠가 꺼졌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동산 따라오겠죠. 따라오면서 이제 내년쯤 떨어질 텐데 그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주변에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 자산이 하락폭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게 신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떨어지다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마디로 고모님의 말씀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떨어지는 건 이미 방향을 잡았고 언제 살지 말지는 올해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거면 내년에 고민하는 거고 근데 또 이게 엄청난 큰 하락으로까지 이제 기속에 떨어지기에는 물가 상승이 그만큼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연착륙 정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정치하거나 다시 좀 올라가거나 할 것이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는 조정할 때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가격이 그냥 급락을 해버려서 바로 조정을 하는데요. 부동산의 실물 시장은 그 큰 덩치의 1,000억짜리, 500억짜리를 야 최근에 가격 좀 떨어졌다고 바로 가격 조정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야 이거 좀 기다려봐야지, 다른 매수자를 찾아봐야지 하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못 참고 하나씩 팔면서 이제 낮은 가격에 때리거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질 때 처음에는 이제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가 갭이 커요. 예.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격을 높이 내놓고 매수하자 하는 사람은 낮게 내놓고 그러다가 약세 시장에서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매도자가 따라가죠. 매도자가 낮춰서 그게 매수자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딱 낮게 형성되면서 또 거기서 거래가 막 되게 되거든요. 부동산도 이제 결국은 이제 매수자의 이제 호가에 이제 매도자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거래량도 이제 살아나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세 가지 변곡점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금리와 소득, 인구, 가구 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부동산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금리는 이미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 이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때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면서 제로금리가 된 게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금리가 떨어지면서 제로금리가 되다 보니까요. 부동산 쪽에서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돈을 빌려도 이자 금액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2배 빌렸는데 이자 금액은 똑같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는 상당히 좋은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요인은 부동산을 우리가 수요하려면은 이제 한 3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가 방금 금리, 비용이 쌓여죠. 돈을 대부분 주식하고 달리 부동산은 거의 50% 정도는 빌려서 하게 되니까요. 차익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금리가 차익 비용이 아주 싸져서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까지 해서 제로금리 갔다면 이게 완전히 뒤집힌 것.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전환된다는 거에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확 제동이 걸려버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일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좋은 집을 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0년, 1999년, 2000년 이때 보면은 1인당 소득이 1인당 GDP라고 봐도 되는데요. 대략 $10,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0를 돌파한 게 이제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17년 만에 소득이 $10,000에서 $30,000로 가게 된 거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지금은 $33,000 이 정도 수준인데요. 올해는 또 이제 환율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달라질 텐데요. 좀 떨어지긴 할 텐데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되었으니까요. 아마 우리 김 작가님께서도 우리나라의 한 5년 정도 그 정도 상황을 이렇게 잠깐 반출을 해보시면은 야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주변을 보니까 상당히 잘 살게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차를 사는 것이라든지 소비하는 것이라든지 그게 우리나라가 과소비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20년 전까지 1인당 소득이 $10,000이다가 이게 $30,000까지 되었으니까요. 3배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한 명이 $30,000니까 2명 같으면 곱하기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이 이제 많이 증가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주택도 좋은 주택을 사고 싶죠. 그러니까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왕창 주고라도 살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냥 배관도 낡았고 하는 것보다는 나 이제 돈도 많이 버는데 그래서 프리미엄 이 정도 더 주고 사지. 이래서 이제 새 집만 지으면 뭐 경쟁률도 세고 가서 뭐 비싸도 사고 프리미엄 주고 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지금은 이제 $33,000인데요. 이게 곧 $40,000를 가고 $50,000를 가고 이전에 20년 전에 보였던 그 속도로 20년 동안 보였던 속도로 결코 증가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30,000 중반대 이 트랩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많은 선진국들이 그랬는데요. 제조업으로 성장한 많은 선진국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소득 $10,000 이루고 있을 때 그러고 있을 때 거의 $30,000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들은 보면은 $40,000 전후이거든요.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퇴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1994년에 한 $43,000 이 정도이다가요.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그 말은 30년 동안 일본은 1인당 소득이 30년 동안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정도는 전혀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이 $30,000 트랩에서 꽤 이제 이런 부분에 소득이 과거처럼 중국이 이제 우리의 무역권에 들어오면서 막 중국 사람들이 수요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정체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역 수지 적자 난 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소득이 많이 안 늘었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생활이 좀 핍박하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전환점이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는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일어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저변에 장기적으로 일어날 부분이 이제 인구와 가구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어날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걸 일단 떠나가지고 그 가구의 변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구 변화가 앞으로 20년 동안 보면은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 그것입니다. 가구 수가 과거 20년에도 500만 가구, 570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앞으로도 200만 가구 이상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증가하는 가구를 이제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증가하느냐 보면요. 거의 60대 이상에서 대부분 다 증가합니다. 530만 가구가 6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요. 이제 주택 수요에서 제일 이렇게 수요가 강한 연령층은 소득이 많은 연령층일 텐데 그게 40대, 50대이겠죠. 그 40대, 50대가 과거 20년 동안은 260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20년 동안은 19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택시장은 철저하게 다이내믹해지던 것이 많이 이렇게 시장이 이제 좀 늙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키 컨셉을 들라고 하라면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앞으로 늙어간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컨셉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60대 이상의 가구가 앞으로 한 530만 가구가 20년 동안 증가한다면요. 이 여기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막 돈을 열심히 빌려서 막 주택을 사고 투기를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많이 쫙 깔아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20년 동안 보아왔던 이런 부분의 모습을 앞으로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지만 뭐 그 정도는 가봐나 생각하기에는 이런 세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혹시 좀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좀 어떻게 지금 하면 좀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내용 바탕으로 하면 무주택자는 일단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부터 이제 모색을 당연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당첨되면 하면 좋은 거 싸게 사는 거니까. 물론이죠. 그런 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제를 봐야 되긴 할 텐데요. 이제 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주택수를 줄이고 저는 좀
글로벌한 주택을 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요. 예, 좀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럼 같아요. 중요한 건 1주택자는요? 1주택자 안 가지고 계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진데 팔 수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그거는 이전의 시기였습니다. 이전의 시기는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하면서 옮겨가면서 왜냐하면은 1주택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죠. 근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하는 그 과거의 상황을 본다면은 1주택자는 뭐 언제 옮겨가면서 벌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고 주택이라는 게 무슨 주식처럼 오늘 팔았다 내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세금 다 내고 뭐 기타 등등 등록세, 취득세 다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기가 특히 살고 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고 있는 집 1주택은 그 자기의 토대가 좀 튼튼해야 다른 투자도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대가 튼튼하지 않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뭐 항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주택은 킵하는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